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수업 거부 의대생 8,305명에게 유급을, 46명에게 재적을 확정해 통보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2025학년도 1학기 의대생의 유급 재적 대상자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전체 의과대학 재학생 가운데 유급 예정 인원은 42.6%이고 재적 예정은 0.2%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번 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전체 34.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학습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재적 관련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가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했다며 단일화를 사실상 거부했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총에서 당 후보와 지도부가 직접 치고받는 모습이 공개됐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 간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오쯤부터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김 후보는 당선 뒤 처음으로 의총에 참석했는데요. 이에 그간 김 후보와 갈등을 빚어온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현관에 직접 마중을 나가고 준비한 꽃다발까지 전해주며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 첫 발언에서 김 후보를 청렴 결백의 아이콘이라고 치켜세우는가 하면 최근 단일화 열망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향해 다소 과격한 발언을 했다며 사과도 했는데요. 뒤이어 연단에 오른 김 후보도 의원들을 향해 머리 위로 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운을 뗐지만 곧바로 당 지도부를 직격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김 후보는 지도부가 자신을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나래에 세웠습니다. 불법적이고 당원 당규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행위인 만큼 단일화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겨본 적 있느냐며 한덕수 후보를 깎아내리기도 했는데 경쟁력이 거의 차이도 안 나는데 단일화 목적이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의 단일화는 저를 끌어내리고 선거에서 한 번도 검증받지 않은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려는 작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즉각 대단히 실망스럽고 의원들 기대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맞받았습니다. 결국 애초 비공개 전환 뒤 의원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망됐던 김 후보가 만류와 반발 속 퇴장하면서 현재 의총은 정회된 상태입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단일화를 둘러싼 진통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내관도 여럿 산적해 있다고요? 네, 조금 뒤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의 근거로 삼겠다며 착수한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후보 적합도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조금 전 오후 2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사 결과 경계 여부 등을 포함한 단일화 문제 해법을 저녁에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 논의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맞서 김 후보 측이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결과도 이르면 오늘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용될 경우 지도부의 강제 단일화 시나리오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김 후보는 의총 뒤 예정에 없는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는 등 대선 행보를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은 오는 11일까지도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며 김 후보를 향해 단일화에 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단일화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자신이 그동안 존경하던 김 후보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험지로 꼽히는 경상도 일대를 도는 3차 골목골목 경청 투어 영남 신라벨트 편 1박 2일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민들을 만나 색깔이나 연고 말고 나를 위해서 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SNS를 통해서는 산불 진화 헬기, 고성능 진화 차량 확충과 땅 꺼짐 방지를 위한 지하 공간 통합지도 활용 등 재난재해 예방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희망 넘치는 나라로, 국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오로지 국민만을 위한 나라 만들어 주시겠죠? 선대위도 벽보와 현수막, 로고송 등 주요 홍보물을 공개하는가 하면 지역 곳곳을 찾기 위한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는 등 하나둘 채비를 해나가는 모습인데요. 조금 전 오후 2시에는 범진보 세력 연대인 광장대선 연합정치시민연대 연석회의 기자회견에서 진보당 김재현 대선 후보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활동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이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법부 명예를 지키는 길이고 최소한의 도리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어제로 예고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미루고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법안 등을 논의하려던 법사위 회의도 취소하는 등 사법부 공세의 속도 조절 기류도 감지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 측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 김 후보가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든 국민의힘 단일화 국면에 큰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국민의힘이 경선을 거쳐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끌어내리려 단일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당이 진행 중인 여론조사와 전국위원회는 한덕수 전 총리를 대선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 단일화 절차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당이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약속한 대로 단일화 과정을 거쳐 비대위와 전국위, 전당대회 등을 통해 후보자를 바꿀 수 있다고 맞섭니다. 국민의힘 당원 제74조의 1을 보면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 비대위 의결로 후보자 선출 관련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원의 87%가 후보 등록 이전 단일화에 찬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만큼 김 후보도 따라야 한다는 뜻이 확고합니다. 대선 후보 지위와 관련해서도 김 후보 측은 당이 공천장도 주지 않으며 후보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당초 약속대로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결국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 당연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과정에 대한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받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오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단일화 과정에 큰 파장이 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른바 범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 내홍 상황을 겨냥해 전례 없는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연스럽게 중도보수 진영의 헤게모니는 개혁신당과 이준석이 잡게 될 거란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선거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오는 26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는 26일에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요? 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일정과 장소 그리고 안건이 정해졌는데요. 판사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나 재판 독립 침해 우려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된 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선고 때문입니다. 앞서 법관회의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빨랐던 대법원의 선고로 인해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야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그리고 서울 고법판사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사법부 압박 문제가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열리게 될 이번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또는 사과 요구가 다뤄질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사들의 회의는 법관회의 구성원 126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이 찬성해서 열리게 됐는데 다만 개최에 반대한 판사들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판사들의 결정에는 회의 개최가 되레 정치적인 논란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법원 안팎에서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맞습니다. 대법원의 선고를 둘러싼 의견 대립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의 판사들이 실명으로 대법원 비판 글을 올린 데 이어서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휘권을 남용해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기환송 선고에 반발하는 변호사 175명이 단체를 설립해 조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현 전 변협회장이 상임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당선 시 재판 정지법 등에 대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을 수사할 수사팀이 배당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희대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졸속으로 심리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법관 1명이 1년에 사건 수천 건을 담당하고 있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는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 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6월 말 이후에 판단이 가능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원래 브리핑에서 위약금 면제 관련 로펌 의뢰한 결과 명확하지 않다면서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KT가 얼마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완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조사 결과는 6월 말쯤에야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의 국민의힘 대변인과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당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김 후보가 그야말로 작심 발언을 쏟아내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네, 당 지도부가 직접 마중 나와서 악수하고 꽃다발도 주고받으면서 오늘 당 지도부와 후보 사이에 모종의 약속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는데 소나트를 그리는 김문수 후보의 입에서 당 지도부가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원하는 말이 나오지 않은 정도를 넘어서서 무소속 후보를 당의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에서 이석을 한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동안의 의총 과정에 한 번도 참석을 한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 후보로서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본인도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무정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그동안의 의총에 나올 만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하는 듯한 모습이 있다가 오늘 온다라고 해서 어떠한 전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지도부에서는 내심 좀 기대를 했었던 모양새로 보이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과격했던 발언에 대해서 얼굴을 숙이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의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밝히는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의 사태는 뭐 일단락 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돌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문수 후보의 폭탄 발언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실망이다. 긴 말씀 드리지 않겠다. 지도자라면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퇴장해 버렸는데요. 네. 아까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김문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 주변은 누가 후보인가가 중요한 거고 그 주변이 아닌 사람들은 대선 승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대선 승리가 중요한 사람들한테는 이 상황이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송에서 많은 평론가들이 무슨 경선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게 제도의 정당성이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수많은 비판이 있을 때도 꿋꿋하게 지도부는 그냥 갔어요. 근데 그냥 간 이유는 후보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간 거거든요. 전대가 경선이 있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죠, 경선이. 근데 후보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 아닌가요? 이게 히스토리와 맥락을 아는 사람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경선 김도 뺀 거죠. 대선 승리에 대해서도 큰 책임을 본인들이 만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는 이런 상황이면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굉장히 참담함을 가지고 자리를 비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는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기 위한 모습이 한심하다고 밝혔다가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어쩌면 읍소 전략으로 바꾼 것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 수위는 높았고 이양수 사무총장이 조금 전에 대쪽인 줄 알았더니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다. 간신을 물리치길 바란다.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지금 지도부 내에서도 어떤 의견이 정리가 안 된 건가요?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실상 김문수 후보에게 좀 실망하는 분위기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경선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것을 다른
후보들보다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차출론, 한덕수 대망론 이런 것들이 솔솔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을 캐치해서 본인의 경선 과정에서 어떤 마케팅으로서 쓴 것이 바로 김문수 후보였던 것입니다. 김덕수로서 여기에 경선에 승리한 것이 아닌가 많은 당원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셨고 이게 문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원들 그리고 그것을 봤던 국민들께서는 아,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나는 11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으니까 14일에 뭐 토론을 한번 하고 15일, 16일에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힌 로드맵이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수요일에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분이 82%였고 필요하다고 하신 분 중에서 11일 후보 등록에 전에 해야 된다가 무려 86%였습니다. 이러한 당원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동훈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때 당원 투표는 더블 스코어로 이겼거든요. 본인이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뒤집는 듯한 모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부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돌리기 위한 안심번호를 미리 받아놓고 전당대회도 혹시라도 한덕수 후보로 변경이 된다면 전당대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본인과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걸 진행하느냐, 일방적인 축출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후보보다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감정 싸움이 깊어지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어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가 경선 참여, 그러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경선 참여 안 하는 거 알면서 을지문덕, 김덕수 전략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단일화 전략을 내세우지 않은 후보가 어디 있었느냐, 나만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대답을 했더라고요. 단일화 전략을 내세운 후보는 사실상 없었죠. 다들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단일화를 용인하지 않으면 표가 떨어져 나갈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지 못해서 그럼 우리도 단일화 할게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표를 모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면 다른 후보들은 단일화를 용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보가 됐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분위기를 보아가니 이게 표를 모으는데 엄청난 전략이 되네 이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후보가 되는 게 우리도 중요하니 이거를 용인하지 않으면 표가 많이 떨어져 나가겠구나 하고서 그냥 용인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김문수 후보는 사실상 처음에 나오면서부터 지금 제가 방송에서 표현하길 윤석열의 대리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대리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대리인이 별로 그 경쟁력이 없으니 다른 대리인으로 바꾸는 듯한 모습으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나니 이제 본인이 후보가 되겠다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사안을 들으면서부터 줄곧 얘기하는 거지만 김문수 후보는 이름을 김문수에서 뒤통수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치 윤리 상도의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대통령 후보가 돼서 하는 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믿죠? 이분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법적인 정당성, 제도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은 모두 가지고 있어요. 모두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캠페인을 하고 대선 캠페인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국민 불신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부분이요.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문수 후보의 역량으로 다른 후보들도 마지못해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후보들 중 하나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또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저는 김문수 후보 측에서 조금은 마음이 급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중앙일보에 밝힌 바에 의하면 연락이 온 것은 맞는데 본인은 맞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 내일이 미국 출국일이라고 해요. 본인은 변경 없이 출국을 하겠다라고 조금 아까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 김문수 캠프 측에서 그러니까 선대위 측에서 이렇게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보도가 나간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서의 그냥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중요한 위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홍준표 시장이 탈당까지 하면서도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를 좀 지지하는 듯한 이야기들이 있었기 예. 때문에 이 보도를 보았을 때 많은 분들께서 돌아오는 거야? 라고 했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예.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은 실상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될 것이고 아마도 본인이 지금 당에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여론조사를 돌리고 여러 가지 절차들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본인의 세를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후보 측의 중앙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다는 이 소식은 홍준표 전 시장 측에서 부인했다는 점까지 전해드립니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어제 이 시간에 또 한 차례 만났었죠. 그런데 1시간 동안의 대화가 도돌이표,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왔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 잘 지내셨고요. 네, 다녀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국무위원이셨습니다. 장관님. 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우리가 22번이나 우리 후보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22번을 그냥 말씀하셨습니까? 후보님이 한 22번쯤을 그렇게 계속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시작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경선 과정을 거쳐서 또 저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후보들이 다 돈 1억씩 내고 왜 그동안 경선을 했느냐, 왜 우리 보고 돈을 내라 그러냐, 우리를 완전히 들러리 세우려고.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에서 실시한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를 불가한다고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별개인 건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관련 여론조사의 공표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원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여론조사 발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유는 아직까지 속보로 나와서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저께 수요일 날 했었던 당원 관련 조사와 달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도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선관위에서는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오늘 4시까지 돌리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무언가 그 다음 절차를 준비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 2명의 후보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당원들께서도 납득하시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돼서 지금 절차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 하고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극적 합의를 원하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고구마 같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도돌이표 같은 대화를 반복을 했는데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익히 예견된 장면이었다고 봐요. 김문수 후보가 입장을 바꿨는데 그걸 쉽사리 다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말의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그거를 순진하게 믿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과격한 말을 쓸 수 없으니까 너무 순진했던 거죠. 예.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다. 이렇게뿐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는 현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이것을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를 방송에서 또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했어요. 후보가 이것을 거부하는 후보가 된다면 이거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다. 이거 많이 경고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후보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음모론을 얘기했냐면 만약에 다른 후보가 된다면은 윤리위에서 그 후보를 제명한 다음에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까지 막 돌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한테는 이제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 지금 된 것이고 예. 법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김문수 후보의 저런 버티기 전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덕수 예비후보는 어제 이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하겠다는 말을 지난 18일 동안 22차례 했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는 내가 언제 단일화 안 하겠다고 했냐. 근데 일주일 뒤에 협상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후보 등록이 것처럼 지나면 사실상 하지 말라는 네.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단일화한다. 많은 당원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소송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처분 결정 오늘 오후 정도에 결정 나온다라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밝히기는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본안 소송도 있는데 소송에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남을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도 본업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좀 법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당 지도부에서 후보를 뭐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 당규에 있어서 74조의 2를 지금 들고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여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법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당한 사유를 그렇다면은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은 어쨌든 11일까지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삼청동에서 저녁 식사 자리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는 아침에는 기자회견을 갑작스럽게 열면서 본인 스스로의 로드맵을 내놓는 거예요. 14일에 토론하고 15, 16일에 여론조사를 하자. 일주일 동안 각자 뭐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고 그때 겨뤄보자.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처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갑작스럽게 본인 측에서 제안을 해서 저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송으로 갔을 때는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나 지도부와 그리고 한덕수 후보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형태로 좀 변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지금 어제의 이야기들은 나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메비우스의 띠와 같았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두 후보가 1시간 넘게 도돌이표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굉장히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쯤 되면은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는 네. 만큼 어떻게 예상하세요? 결국 김문수 후보는 기호 2번으로 등록하고 그럼 이제 한덕수 예비 후보는 어떤 행보를 할 걸로 예상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김문수 후보가 되고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잠시만요. 저희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기자 브리핑 내용을 좀 듣고 오겠습니다. 네. 험지로 불리는 경북 지역을 공략하는 이재명 후보 지금 기자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즐겁지요.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참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보는 제 마음도 참 아프긴 한데 그래도 고향이고 또 경상도 말 쓰는 분들 만나서 말씀 들어보면 정말 고향이다.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표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건 모르겠죠. 하여튼 고향에 오니까 좋습니다. 잠깐만. 저 끝나거나 합시다. 자, 다 정리됐어요? 정리됐어. 자, 네. 아까 질문이랑 좀 이어지는 건데 이제 경북 지역이 원래 민주당에 좀 험지로 되어져 있고 저번 대선에서는 한 20% 초반대 이제 득표를 받으셨는데 이번에 좀 돌아보시니까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이 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느끼시는 게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치인들은 가끔씩 함정에 빠지는데 다 만나보면 다들 좋아하세요.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좀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북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구만큼이나 어려운 지역인데 언제나 우리는 오해를 벗기 위해서 또 희망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번 6월 3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운명이 걸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편, 내 편, 또 색깔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첫째로 충직하고 두 번째로 유능한 그런 일꾼이 누구인가를 잘 판단해 주시기를 새삼 당부드릴 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후보님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좀 어떻게 말씀드리면서 호소하시고 싶은지랑 그리고 오시만큼 지난 대선에서는 10%대 득표를 나오고 어느 정도 득표 갖고 계신지 궁금하죠. 진인사 대천명이라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또 하늘에 맡기는 거죠. 우리 대구 경북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이번 대선만큼은 사람을 잘못 뽑으면 뽑은 사람의 운명조차도 삶조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선거의 결과로 아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평가하시겠지요. 그런데 정말 분명한 것은 정치 집단들 또는 정치인들을 잘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저는 더 나아지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나아지지 않은들 우리로서야 최대한 노력해서 설명드리고 또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릴 뿐이지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만 일단 질문을 더 받아보지 아까 보셨죠? 네, 어이치대 이순주라고 합니다. 오늘 김재현 진보당 대선 후보가 압도적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선 후보직 사퇴하고 후보님 지지 선언을 했는데요. 진보 진영 단일화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을 더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 안 나가신대요? 감사하게 생각하지요. 네. 경향신문 이유진입니다. 지금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후보님의 입장이 궁금하고 14일에 청문회 지금 개최한다고 하는데 필요성이 좀 공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억지 기소를 당하고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까지는 사법부에 의해서 그 공격을 막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저번에 구속영장 청구 때도 아마 대부분 다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그리고 저는 법률가로서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법률적으로는 기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제가 도지사가 됐을 때도 무려 4건을 기소당했는데 한 2년 동안 엄청 고생을 하긴 했지만 결국 법원에 의해서 전부 다 무죄를 받았죠. 지금 이 정권에 의해서 이 정권은 아니죠, 이제.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제가 11건인가를 기소당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했던 게 위증교사 사건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가 안 되는 사건이었죠. 있는 대로 기억을 되살려 얘기해달라고 한 게 어떻게 위증이 되겠어요? 위증교사가 되겠습니까? 그 역시도 법원이 잘 가려줬죠. 물론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저는 1심 선고는 참 황당했는데 그래도 사필 규정한다는 걸 믿었고 고등법원에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뭐 당연히 무죄할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이, 인간 이재명이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어떤 대법관 출신의 변호인께서, 참 법률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 법원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법원은 삼심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집단지성이 발휘되는 영역이니 한번 믿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여전히 그 믿음이 유효합니다. 이 법을 선언하는 사법체제가 정치에 오염이 되거나 사익과 돈에 혹이라도 오염이 되면 대체 뭘 믿고 살겠어요? 민주공화국 삼권분립체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중에 최고의 보루가 법원 사법부입니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어요. 브라질을 한번 여러분도 보십시오. 그 멀쩡하게 잘 나가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퇴락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법이 망가지니까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저는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법체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보루를 지켜야죠. 보루를 지켜야 민주주의가 지켜지고 민주공화국이 지켜집니다. 그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아십니다. 사법부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죠. 정의와 상식, 합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모두들 잘 판단하고 잘 처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가 일정이 그냥 놔두세요. 밀렸는데 하나만. 아니 뭐 저도 할 말이 좀 있으니까 하라고. 비가 와서 오늘 일정이 많이 밀려서 네. 이어지는 질문이어가지고 질문을 드렸는데 전국 법관 회의가 26일로 잡혔습니다. 며칠요? 26일로 잡혔는데요. 아, 상당히 늦게 잡혔네요. 후보님 사건 관련이니까 말씀 부탁드리고 아까 다음 기념과 즉흥으로 추가를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하시겠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걸 가지고 좀 덜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좌니 우니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물론 차이들이 있으면 그 차이를 드러내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없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차이는 차이일 뿐이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기만 하면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고 자기만 살겠다는데 세상에 그게 가능합니까?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는 거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은 것인데 내가 이쪽을 생각하면 저쪽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동전도 앞면이 있어야 뒷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서로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이 크지 않아요. 조정하면 됩니다. 뭐 양보를 크게 안 해도 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접점이 생겨요. 제가 이런저런 현안을 가지고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에 이렇게 모여서 토론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시정을 할 때도, 도정을 할 때도, 뭐 계곡 상인들 그 불법 시설물 때문에 뭐 철거하고 대안을 세울 때도 다 모여서 대화를 해봅니다. 상당 부분은 오해고, 상당 부분은 곡해고, 상당 부분은 다 보완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영역들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결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죠. 그걸 하라고 권력이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을 바탕으로, 권한을 바탕으로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돼요. 제가 시정을 할 때도 성남시장실에 9층에
구석에 숨어있던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더니 경찰서장이 찾아와가지고 그 2층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시장실을 점거당할 텐데 그럼 자기가 직위해지 된다고 자기 살려달라고 절대로 2층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점거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무슨 특별한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점거 안 당하는 방법? 제가 열쇠 주고 가겠습니다. 그냥 쉬다 가세요. 이러면 점거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들어와서 몇 분이 농성을 하길래 제가 저녁 6시에 키 맡기고 퇴근했어요. 그때 10시 되니까 집에 가셨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모여서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안 오세요. 대개 한 2-3시간 얘기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전 우리 사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안 싸워도 될 걸 가지고 너무 많이 싸워요. 특히 정치가 그걸 부추깁니다. 우리 주민들은 살기 어려워서 웬만한 건 양보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생각이 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걸 부추기고 요만한 걸 이만하게 만들고 없는 걸 또 만들어요. 그러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관회의 얘기하셨군요. 저는 금방 열릴 줄 알았는데 상당히 뒤로 미뤄졌네요. 그것도 아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중에 일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불종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과 신뢰를, 기대를 깨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정말 여기서 또 뭐? 응? 다부동. 다부동에도 너무 멀리 갔는데. 네. 그래서 역사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의 일들을 꺼내서 자꾸 편가리 수단으로 써요. 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 묘역을 저도 안 갔습니다. 가면 너무 시끄러워지니까요. 그게 또 다른 정쟁의 요소가 되니까 안 갔는데 이번에는 그걸 감수하기로 하고 갔다 왔더니 별로 말이 없어요. 다 공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뭐 거리가 중요합니까? 어느 쪽에 가까웠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산화에 갔는데 기억하고 기려야지요. 근데 이번에 일정에 그게 빠졌길래 제가 그거 긴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한번 가자고 해서 갑자기 갔다 왔습니다. 뭐 갔더니 볼 것도 있고 괜찮더군요. 네. 응? 볼 것도 있고 괜찮다고.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여기서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저 딱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발언하시면서 아주 멋있습니다. 오늘 발언하시면서 12월 3일 비상기업을 주권자 분들이 뭉쳐서 이겨냈다는 말씀을 반복했는데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공약화하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그런 요구를 12월 3일을 기념하자라는 그런 요구나 주장이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은 깊이 생각해 보진 않았어요. 우리가 6.25를 기념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 발발일이잖아요. 왜 휴전한 전쟁이 끝난 날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한 날을 기념을 했을까? 근데 그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는데 이날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 날이지 군사 쿠데타를 제압한 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좀 생각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나 뭔가 그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그 평화로운 그 투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저는 기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마치고 아니 저 굳이 하겠다는데 뭔 얘기가 들어보세요. 네. 네. 지금 에이펙 올 가을에 열리는 에이펙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벤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아마도 푸틴과 시진핑, 트럼프 이 세계 정상들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인데 지금 일각에서 시설물 준비나 이런 게 매우 우려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나온 일인데 특히 내란 사태 때문에 거의 준비가 좀 부실하지 않느냐는 걱정들이 많아서 우리 당내에서도 이 문제를 의논을 좀 하고 있고 또 국회나 또 정부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도록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6월 3일 선거가 끝나면 별도의 좀 규모 있는 팀을 꾸려서라도 신속하게 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입니다. 상당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경북 지역을 찾은 이재명 후보의 기자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그동안 기자회견에 소극적이었는데요. 오늘은 다소 긴 기자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극심한 단일화 내홍을 바라보고 있는 민주당의 입장도 미묘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얼핏 김문수 후보의 편을 더 드는 듯한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포장해도 한덕수 후보가 윤석열 아바타라는 사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살이나 많은 김문수 후보에게 반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황원효 선배님 그 하시는 선거도 잘 이렇게 마치셨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은 이른바 김문수 후보의 어리버리한 모습까지도 계산된 거라며 김문수 후보가 원래 독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 세대 교체. 그렇게 해서요? 세대 교체, 세대. 그게 전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가 된 거예요. 김문수가 보통 독종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예비후보는 최근 캠프 관계자들에게 나도 독해질 거다, 한독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발언 듣고 오시죠.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그러한 분 아닌가. 네, 김문수 후보의 다소 어리버리해 보이는 모습도 다 계산된 것이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김문수 후보는요. 시간만 끌면 돼요. 그러니까 버티기 전략을 하든 아니면 단일화에 응하는 척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이렇게 좀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든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좀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11일 후보 등록에 김문수 후보로 등록이 되면 한덕수 후보는 드랍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일까지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자금, 뭐 세력,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 그거를 모두 다 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이틀만 더 버티면 된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저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해줘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전에 또 법원에서 가처분이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당규의 유권 해석의 1차 권한은 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권 해석을 해주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후보 교체를 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김문수 후보 측의 또 법률가들이 가처분을 한 거예요. 가처분을 해서 오늘 만약에 후보주의 인정이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뭐 당무우선권 같은 걸 발동을 해가지고 뭐 앞으로 할 것들을 전부 다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법원이 선출과 단일화는 다르잖아요. 근데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게 선출과 관련해서 할 수 있다예요. 단일화와 관련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법원이 이것을 인용해 줄 또 가능성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틀이 아니라 어쩌면 몇 시간만 더 버텨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뭔가 김문수 후보 편을 드는 듯한 모습, 권성동 원내대표 9살이나 어리면서 왜 김문수 후보에게 반말 쓰냐 이런 말까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최근까지도 민주당 쪽 대변인이나 이런 논평으로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한덕수 후보가 왜 출마를 하느냐, 그리고 가족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민주당 측에서 이미 때리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민주당 측에서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더 좀 껄끄럽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의 행보도 뭐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라든지 뭐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민주당계 인사들을 만나고 뭐 정대철 헌정회장 이런 분들도 지지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극우로 그동안 좀 판단이 되었었던 김문수 후보보다는 조금 더 이제 한덕수 후보가 어렵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았을 때도 지금 이제 두 분이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경선에서 썼었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했을 때는 둘이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결과들도 있어요. 한덕수와 김문수가. 그거는 민주당 혹은 이제 타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김문수에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선에서 투표를 하고 이 과정은 한덕수와 함께했기 때문에 투표한 것이다라는 것이 수요일에 나왔었던 저희 당원 여론조사 여기에 있어서 11일 전에 단일화돼야 된다는 게 86%였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여하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차적으로 김문수가 더 정당한 것 아니냐, 경선에 한덕수가 안 들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민주당 당원들의 어떠한 인식들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단일화를 촉구하면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보란 듯이 책을 올려놓으면서 독서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망언집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발간한 책이죠. 히틀러의 법률가들이란 책도 있었는데 이 책의 부제는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히틀러에 빗대어 거론했죠. 이렇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식은 이재명하고 싸우는 단식을 해야지 저하고 싸우는 단식을 하면 되겠어요? 네, 이 같은 남의 집 집안 싸움에 대해 표정 관리에 실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집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라고 말문을 연 이재명 후보 어떤 얘기로 이어갔을까요? 들어보시죠. 단일화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았던 것 같아요. 저는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는데 좀 웃깁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다. 웃음 참기 실패, 우참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으로 자꾸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무슨 코미디 같아요. 너무 해괴하고 비정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웃기고 재밌기도 하고 그러나 좀 깊이 생각하면 좀 이게 우리나라의 그 거대 양당 중에 하나의 모습인가라고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좀 서글프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합적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야, 참 이거 웃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는 저는 너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저 순간에 야, 이게 가능해? 뭐 일반적이야 이게? 이러면서 좀 굉장히 웃겼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단일화 갈등이 점입 가경인데 당 지도부가 강행한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전 선관위가 공표를 하면 안 된다고 했고요. 김문수 후보가 낸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당내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요. 네, 녹취를 듣고 오시죠.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이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국회의원 선거할 때 후보 당에서 도장 찍어서 공천장 주고 변경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다. 우리 당헌 당규상으로도 후보 교체의 근거 규정이나 그런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는 조항조차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김문수 후보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근거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의한 여론조사이지. 네, 결국은 법적으로 후보 교체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일단은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저희 당헌 74조의 2에서는요.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 지금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인데요. 비대위의 의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은 어쨌든 지금 다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양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진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심의를 한 이후에 비대위에서 의결을 하면 후보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당한 사유라는 것이 본인이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약속을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후보를 교체하는 당내 경선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는데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른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상당한 이유가 되는 것이 좀 의문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바로 그 상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앞서 뭐 한덕수 후보와의 식사 자리 그리고 어제 오후에 티타임이라든지 그리고 오전에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갑작스럽게 뭐 14일에 TV 토론을 하고 15, 16일에 여론조사를 하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적극적이었다. 네, 저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대구에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대구에 있을 때 지도부가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구를 내려가서 만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출발을 했어요. 한덕수 후보도 만나러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김문수 후보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다 중단을 하고 잠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김재원 의원도 역시 법률가 출신이니까 주위의 변호사들이 이런 형태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옆에서 언지를 줬던 것이 아닌가라고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구에서 지도부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한덕수 후보와도 대화조차 거부하고 잠적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이후부터는 서울에 와서 본인이 연락을 해서 만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이제 와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이려면 5월 3일에 전당대회 끝나고 본인은 그동안에 직시하겠다고 했잖아요. 끝나고 내가 오늘 후보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 각자 열심히 선거운동을 한 뒤에 다음 주에 TV 토론과 여론조사를 합시다 했으면 지금 바로 이 시점이 그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 없이 어떻게 보면 뭉쓰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갑작스러운 로드맵을 제시하고 또 만나는 모습을 보이고 오늘 의총회까지 나가고 이런 것들은 소송을 염두에 둔 행동들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예, 지금 김문수 후보는 후보 지위 인정해달라 이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고 결과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비대위원장 직인이 찍힌 당선증을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처분이라는 게 후보가 선출이 되면 그냥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가처분을 신청을 했을 때 후보는 그냥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해 달라는 게 무슨 법적 실익이 있냐 해가지고 가처분이 기각될 가능성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지도부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플랜 B를 너무 일찍 보여준 거예요. 공개해버리니까 김문수 후보 측의 법률가들이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동국 대변인이 아까 지도부의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이거 당원 당규를 가지고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러면 법원이 이거를 알면은 이 선출된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실익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얘기를 안 했으면은 가처분은 제가 볼 때는 기각이에요. 근데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할 구실이 생겨버린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간과한 게 저는 또 하나 있다고 보는 게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이 그 대변인께서 읽어주셨지만 선출에 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출은 다 끝났어요. 지금 하는 건 단일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이 판단을 이게 사법 자제에 의해서 정당의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는 한 판단을 한다면 인용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가 신청한 후보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 결과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일화 내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강전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됐던 강한 비는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소 약해졌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크게 떨어져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제주도와 남해안은 여름처럼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지금은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비구름이 뒤덮인 가운데 오전에 제주도와 남해안에 머무르던 강한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다소 북상하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오늘 제주도에는 한때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물폭탄이 쏟아지며 산간에 200mm 이상, 서귀포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고 일부 남해안에도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비가 점차 약해지며 오늘 밤까지 5에서 10mm 정도만 더 내리겠고 내륙에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바람도 내일까지는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간과 전남 흑산도 홍도, 전북 고창의 강풍 경보가, 충남 이남 서해안과 경남 남해안에는 강풍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경기 서해안과 동해안에도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산간과 해안 지역은 순간 풍속이 초속 20에서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고 내륙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은 꽤 따뜻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낮다고요? 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5도로 어제보다 5.3도나 높았습니다. 구름이 이불처럼 덮여 있어서 밤사이 땅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준 덕분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구름이 낮에는 햇볕을 가리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낮아졌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15.1도에 머물며 어제보다 10도, 평년보다는 7도가량 낮았는데요.
이번 주말과 월요일 아침까지는 예년보다 낮은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월요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다시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중국에서는 각지에 우박 폭풍이 몰아쳤는데 건물이 무너져 내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벼락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 후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지붕이 뜯겨나가고 벽체까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중부 내륙 후난성 외양현에 시속 130km 넘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주택 200여 채가 파손되면서 745명의 이재민이 나왔고 농경지 577만 제곱미터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我就感觉到好像要发地震一样，就这么几秒钟之时间，把我的全部的屋顶吹下来了。现在整个南门放省了，电机啊，什么东西都报废了。 간수성과 허베이 등 건조한 북부 내륙에도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닥쳐 5월에도 눈처럼 쌓였습니다. 좀처럼 우산을 쓸 일 없는 수도 베이징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내려 이렇게 도로에 발목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산시성 시안의 중고차 판매장은 순식간에 폐차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小垃圾车全部刮完了，兄弟们，你们看一下，你们看一下， 유리벽 밖으로 물보라가 휘몰아치는 시엔양 국제공항. 재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불과 하루 전엔 황사 폭풍이 몰아쳐 공항 내부까지 희뿌옇게 흙먼지가 들어찼던 곳입니다. 심각한 봄 가뭄에 시달리던 산시성 108곳에선 최근 이틀간 268차례의 인공강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인간이 유발한 기상 재난이었다는 비난이 속출하자 당국이 직접 나서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태국의 근거지를 두고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다른 사기 조직의 범죄 노하우까지 전수받으면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경찰 호송차에서 줄지어 내립니다. 태국에서 투자 리딩방 사기를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일당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투자 증권사를 사칭해 기관 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하겠다며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900여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의 협조로 범행 발생 일주일 만에 현지 사무실에서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들은 대규모 사기 범죄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갖고 있던 내국인 연락처만 284만 건에 달했던 겁니다. 또 허위 증권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 등 장비를 준비하는데 1억 원 넘게 쓴 건 물론 다른 사기 조직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등 넉 달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던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에서 범행 방법을 배워온 피의자 C와 E로부터 구체적인 범행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던 일당 8명을 먼저 송환한 경찰은 국내에 있던 총책 2명과 회장님이라고 불린 A씨까지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또 A씨가 35억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자금 세탁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당 11명을 모두 송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도주한 조직원 1명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뽀빠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방송인 이상용 씨가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81세입니다. 네, 고인은 충남 서천 출신으로 대전고를 졸업하고 군 관련 예능 프로그램이죠. 우정의 무대 그리고 위문열차를 오래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1호실에 차려질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우정의 무대를 통해서 많은 방송 활약을 했던 뽀빠이 이상용 씨가 별세를 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선고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전국의 법원 대표 판사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 가처분 신청인데 그럼 어떤 쟁점을 보고 지금 법원이 판단하고 있을까요? 예, 일단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한 단일화에 대한 이제 쟁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 본안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안 소송 같은 것이 이러한 지위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소송이 있는 것인데 이 본안 소송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이 본안 소송과 함께 이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 가처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을 통해서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판단을 받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 가처분을 위해서는 이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투게 되면은 어떠한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 예. 대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 지금 현재는 지위 확인 가처분인데 지위 확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이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이 현재 현존하는 법률상의 위험이라든지 어떠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 있어야 되고 또 이 확인의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 이런 유일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유효한 이런 경우에만 인정된다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도 이 가처분에 대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보 등록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오늘 법원의 가처분 결과 선고를 앞두고 김문수, 한덕수 캠프 측의 반응 각각 달랐습니다. 들어보시고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결과는요. 예.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 결과가 나오든 그건 무효입니다. 그리고 예. 후보를 바꿀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습니다. 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후보 확인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 지금 그쪽 후보로 확정됐는데 무슨 후보 확인입니까? 예. 당연히 지금은 그 후보 그 당의 후보고 예. 확인을 하나마나 후보죠. 법원에서 확인 하나마나 그건 확인 맞는데 단일화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건 또 아까 특수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김문수 후보 본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만약에 인용된다면 그럼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후보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 자체가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통해서 이 후보자로서 이제 결정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본인의 지위가 이 국민의힘 후보자 지위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현재 국민의힘 후보자로서 지금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74조에 따르면 당무 우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만약에 기각이 된다거나 각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유에 따라서 만약에 후보자 지위 자체가 없다라는 뭐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이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네. 않고 이 가처분의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이 확인의 이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기각이나 각하가 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후보자 지위에 대해서 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부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됐을 때는 현재와 동일하게 이 법적인 판단과 별도의 현재의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익과 손실을 조금 이제 경중을 따질 것 같은데 지금 김 후보가 본인이 낸 가처분 말고도 뭐 지지자 측에서 낸 별도의 가처분도 있는데 이 내용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이 가처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이 한 가지는 이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 측에서 이 전당대회 그리고 전국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이 원외 당협위원장 8인이 가처분을 냈는데 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이 신청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인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예정대로 전당대회와 이 전국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 대회를 연다거나 위원회를 연다는 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관계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 지위를 지켜달라 이 부분은 본인이 직접 낸 거고 전국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해달라 이 부분은 제3자 간의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본인이 낸 것과 제3자가 낸 것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실제로 이 권리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 지위 확인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직접 자신이 낸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권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전당대회라든지 이 전국위원회 개최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가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 8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요건에 대한 쟁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개최가 됐을 때 이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어떠한 뭐 법적인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법원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추가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할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제3자로서이지만 어쨌든 전국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 있어서 무리는 없는 거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논리를 이제 전개를 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내가 당협위원장이고 이에 대해서 이 현재 후보자가 선출된 것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이 전당대회라든지 전국위원회가 열렸을 때 어떠한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협위원장으로서의 권리가 침해가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을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어떠한 법적인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지 가처분을 했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떻게 판단이 날 수 있을지를 전망하기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원하는 당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갈등이 지금 점입가경인 상황인데 만약에 가처분 소송이 기각돼서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당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 국민의힘 당헌이 있습니다. 이 당헌, 당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헌에 보면 74조의 2에 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후보자 관리위원회 그리고 최고위가 이 대통령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다 보니 일단 열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이 74조의 2가 쟁점이 될 수 있을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가처분에 대해서 법 쪽에서 좀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처분을 판단하는 이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이 본안전 항변이라고 해서 이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본안에 대해서 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 침해의 우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현재 이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이 양측 다 다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근거로 했을 때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본안과 달리 가처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급박하게 일단은 금지라든지 확인을 할 이익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여러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당선증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이게 공직선거법 49조를 보면 이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추천 정당의 당인이 있어야 되고 또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인이라든지 이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11일까지가 후보자 등록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일까지 만약에라도 이런 당인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 김문수 후보가 법적으로 또 다른 신청을 할 수 있을지 이것까지도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위를 인정받고 나서 만약에 인용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도 도장을 안 찍어준다면은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이야기가 이 김문수 후보가 앞서서 당 지도부의 좀 일방적인 단일화 진행을 좀 중단하면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법리적으로 좀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이 국민의힘 당원이 있습니다. 이 당원 같은 경우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 어떠한 뭐 절차라든지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규칙을 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원에 이제 보면 74조의 내용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는 선출이 된 날부터 대통령 선거일까지 이 선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 필요한 범위에서는 당무 전반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무 우선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후보자 지위가 있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후보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후보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당무를 우선해서 본인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선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당과 다툼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오는 26일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선 어느 시점에 이런 회의가 열리는 건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이 대법원 규칙의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회의 그리고 임시회의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기회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있습니다. 4월 둘째 주 월요일 그리고 12월 첫째 주 월요일 이렇게 2번 열리게 돼 있고 임시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필요가 있을 때 이 의장이 열거나 아니면은 이 5분의 1 이상의 이 목적 그리고 소집 이유가 명시된 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열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5분의 1 이상의 이 인원을 통해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그렇다면 이 임시회라는 게 좀 자주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례적인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관들이 결국에는 이분 5분의 1을 충족해서 신청을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앞서 뉴스를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자주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굉장히 이제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아무래도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분이 자주 열린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인혜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양당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법원의 선거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 대개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제2의 조희대, 제2의 쥐기현과 같은 정치 판사들을 방지하는 법과 제도를 단단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강행 처리하더니 특검 추진까지 언급하며 본격 공세에 나섰습니다. 참 뻔뻔합니다. 있는 죄를 덮으려는 방탄 시도를 넘어 사법부를 뒤흔들고 법치를 무력화시켜서라도 죄를 없애보려는 간악함입니다. 네, 인사청문회 외에 특정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른 경우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이 목적 자체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그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라는 하는 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건의 판단에 대해서 이 법관이 이 증언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만약에라도 출석을 할지 그리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사유서를 내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회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까지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사유서가 좀 불충분하다고 여기면은 강제로 어떻게 출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행명령을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12조에서는 이 부분 불출석에 대해서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정당한 이유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만약에 이 부분 법적인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시킨다. 이른바 재판중지법이었는데 거기 들어간 조항이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형사소송법 306조에 이제 6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5월 2일에 제안이 됐었는데 이 제안 당시에는 방금 말씀 주셨던 이 무죄라든지 면소 판결 이런 경우에는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이 없었는데 5월 7일에 수정 가결이 되면서 이 가결 당시에 이 부분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무죄라든지 면소 판결 아니면 뭐 형의 면제, 공소기각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계속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에는 재판부가 무죄를 아무래도 이 예단을 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실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일부에서 대법관을 이제 100명으로 늘리자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어요. 이게 지금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것이 우리 헌법을 보면 이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인의 재판관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헌법에 대법원에 대한 대법관의 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법원 조직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14인의 대법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 조직법에 해당 규정을 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100인까지도 재판관을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법 체계가 다 다르고 그 각각의 대법관의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나라와 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 헌법상이라든지 결국에는 이 국민의 이익으로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100명으로 늘리면 그럼 100명 모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대법관을 일단 이 임명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라든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법적 문제들 계속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84조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금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은 불소추 특권 논란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이 헌법 84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입니다. 이 내란죄라든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이 소추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형사소송법 306조 6항이 신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재판의 정지가 되는 것이 이 헌법 84조의 규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306조 6항에 따라서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대해서는 당장은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이 306조 6항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인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 방식은 다르지만 추가적인 논란은 계속해서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을 앞둔 지금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속초 등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밤이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말인 내일도 서울 등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고요. 오후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안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내일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2도, 청주 13도, 부산 1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2에서 7도가량 밑돌며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15도, 광주 17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휴일에는 하늘이 차차 개면서 기온도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